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을 살해했어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7일,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자발찌를 하고 5월에 출소한 전과 14범인데 8번 정도는 실형을 살았고 성범죄 전과가 2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에 풀려나서 이제 8월 말이 됐는데 이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두려웠을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여기서 훼손하고 도주한 겁니다. 렌트카를 타고 도주했는데 렌트카는 서울역에 또 이제 세워놓고 기차를 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이 경찰은 전자발찌가 이제 풀렸으니까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집도 찾아가고 했다는 겁니다. 2차례 찾아갔습니다. 인기척이 없다 보니까 집에 없구나 CCTV를 확인하고 뭐 여기저기 추적하던 와중인데 그 도주 중에 또 50대 여성 1명을 더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50대 여성이 태워진 상태에서 이른 아침에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내가 곧 경찰에게 잡힐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자수를 한다. 그랬는데 시신이 차량에 있었고 확인해보니 집에 한 구의 시신이 더 나온 아주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번째 희생이라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에 착용하게 되고 어떤 감시를 받습니까? 왜 이걸 막을 수 없었을까요? 4대 범죄라고 해서 지금 성범죄로부터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서 살인, 강도, 또 미성년 유괴 범죄에도 이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석인들에게도 보석을 하면서도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 제한에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함과 함께 동시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두고 뭐 몇 시 이후에는 외출을 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지역 이쪽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 보조 장치로서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게 하는 건데 사실 아까 4대 범죄라고 말씀드린 거 점점 늘어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발찌 착용자는 늘어나는데 보호관찰을 해야 될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은 그대로 정해진 숫자가 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호관찰의 숫자가 충분했다고 한다면 이상징후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결과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항상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GPS 개념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관들이 모니터로 지도에 몇 번 그렇죠. 발찌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거나 이 시간대라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왔다든가 이런 걸 알면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에 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니까 그때는 통보가 되고 검거 작전을 나갔어야죠.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지금 뭐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보호관찰관들이 관리를 하는데 전자발찌를 찬 이제 인물들을 그런데 이제 경찰에 또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었어요. 지금은 이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이 보호관찰관 자체가 그냥 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 있는지 몰랐지만 전자발찌가 훼손된 건 확인을 했고 경찰이 그럼 이 집으로 한번 빨리 방문해봐라. 그래서 한번 갔는데 인기척이 없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수색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수색영장을 받아갔으면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 몰랐겠죠. 두 번째로 한 번 더 갔는데 문제는 그때도 그냥 인기척이 없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전과가 굉장히 많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 5월에 출소해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끊었다. 그럼 뭔가 이제 범죄의 정황이 감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색영장을 좀 가져갔었으면 어땠을까? 그 문을 땄다면 한 명의 이제 살해는 확인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긴급하게 움직였더라면 두 번째 50대 여성의 살해는 그 다음에 벌어졌기 때문에 검거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공권력 행사라는 거는 항상 법의 원칙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라 어려움은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강력범죄가 일어났다고 짐작할 만한 근거가 딱히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보호감찰관이 그동안 수사를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에 넘겼어야 되는데 뭘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동안에는 알 수 없으니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가 나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했더라도 새롭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수사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 자체가 범죄니까 보호관찰관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걸로 집안을 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영장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장을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력 범죄자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거꾸로 또 법적 절차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그렇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네. 돌아보면 아 그때 이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지만 네. 그 상황에서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은. 네. 어쨌거나 오늘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고요. 전자 감독 대상자 이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또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상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감독 준수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준수상 위반죄로 적극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특사경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인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뭐 개선하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다 언제쯤 다 들어봤던 말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겠죠 또? 예, 이게 전자발찌 자칫 뭐 무용론으로 갈 수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효과는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이게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뭐 3, 4년,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기술적으로 불가능은 아닌데요. 이걸 아예 훼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면 심지어 관발 작용이 또 더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예 못 끊는 장치다라는 생각이 들면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보다 이제 지적했던 부분 중에 내실에는 범죄자별로 차별을 둬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려면 1:1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보호관찰관들이 이 모니터에 있는 점들만 바라보면서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하려면 인력 확충을 해야 하거든요. 인력 확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일 사실은 시급해 보입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 평소보다 좀 다르다. 이 사람이 조금 최근에 뭔가 문제 행동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려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또 돈이죠. 예. 예산 문제가 또 바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감시 대상으로 있는 사람이 지난 7월 현재 4,847명이에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 이 보호관찰 담당자들은 281명이 붙어 있어서 1인당 지금 17.3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해마다 2017년이 가장 전자발찌 훼손이 적었는데 11건. 그리고 2018년이 훼손이 가장 많았는데 23건. 지난해는 1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평균을 보면 이 한 17명 정도가 1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한바왕도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오고 지금 도주 중인데 아직 안 잡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도 첫 번째로는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 업무 역할도 좀 나뉘어서 해마다 지금 17명 정도가 끊고 도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 도주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발찌의 재질을 뭐 강화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도주 자체를 어떻게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언뜻 든 생각인데 지금 전자발찌니까 GPS 개념으로 위치 정보만 표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그 심박수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그 개발 중에 있고 일부 시범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른바 스마트 전자발찌라고 해서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흥분 상태에 그렇죠.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중이긴 한데 아직 이제 전체 보급은 안 된 거고요.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 이른바 품귀 현상까지도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도 예산, 전자발찌도 예산인 거죠. 결국에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 없이 인력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안전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분명히 최영 평론가도 평균적으로 한 11건, 17건 정도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4,000명이 넘는 중앙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칫 전자발찌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경각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을 때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고 도주해도 이번에도 못 잡았지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바로 추적에 나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발만 빨랐더라면 적어도 두 번째 피해자는 안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법당국이 동선을 계속 체크를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렌터카 버리고 간 서울역 근처에 맞습니다. 렌터카도 확인하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버스에 두고 내리는 장면까지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이 제도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닌데
좀 더 강력 범죄를 좀 실제로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좀 따져봤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